자, 콘텐츠 보시면 4장, 5장, 6장이 마지막 4편에 모아져 있습니다. 시험 측정의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성적서 주요 내용,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연저항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절연저항 기준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0.1, 0.2, 0.3, 0.4에서 1로 바뀌었습니다. 1. 자, 0.5는 뭐냐? SELV, PELV 좀 어려운 단어시죠? 즉, 이 부분은 50V 이하의 낮은 전압.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기 시공에서는 크게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전압은 0.5메가, 나머지 220, 340, 440, 460V 모두 다 절연저항 기준이 1메가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절연저항 측정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통에 절연저항을 찍었는데 무한대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새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0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PCB 등의 제어 회로가 있는 경우에는 500V급으로 절연저항을 찍으면 정상적인 무한대의 절연저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0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가 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PCB 회로에서는요, 바리스터가 있어서 이 MOV의 그 MOV 특성이 300V, 400V 정도의 전압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도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통을 시키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PCB 등의 제어 회로가 있는 설비는 반드시 250V급 절연저항기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PCB 회로, 제어 회로, 기판 회로 들어가 있는 설비는 500V급이 아닌 250V급 메가로 절연저항을 측정하자입니다. 자, 특고압.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건축물의 229 설비에서 접지저항값. 자, 1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접지저항 기준은 없어졌기 때문에 안전전압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전압이 메시 전압보다 크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전압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전압이 754가 나오면 사고 전압을 계산했을 때 1049V가 나오면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안전전압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이 사고 전압을 낮춰야 됩니다. 어떻게? 메시 간격을 예를 들어 메시 수량을 1000m에서 1200, 1500, 2000을 늘리면 이 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언제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754V 이하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때 로에스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실 바닥, 옥외 전기실 같은 경우 콘크리트보다 자갈, 옥내 같은 경우는 에폭시 같은 거로 해서 이 값을 높입니다. 그래서 안전전압을 높이는 게 좋다. 사고전압은 낮추는 게 좋다. 이때 대지저항률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바로 사고전압에서 땅속의 대지저항률. 그래서 대지저항 측정이 의무화됐고요. 안전전압에서는 내 두 발이 닿고 있는 땅, 즉 땅의 표면의 대지저항률이죠. 자갈이냐 콘크리트냐. 그런데 사용전 검사에서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접지저항의 측정이 왜 접지저항을 측정하냐면요. 설계도서에 안전전압을 구했을 때 환산되는 접지저항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5ohm이 나왔네요. 0.5ohm이 나왔으면 이 조건으로 사용전 검사 때 접지저항을 찍었을 때 0.5ohm 정도가 나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값이 막 3, 4, 5, 6, 7, 8, 20, 30 이렇게 접지저항이 측정되면 설계도서보다 메시의 양이 줄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냐를 접지 저항을 측정해서 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되겠습니다. 자, 저압 수용가. 저압 수용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22나 380V를 받는 수용가. 뭐 작은 건축물, 펜션이나 펜션, 작은 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저압 접지를 많이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 접지 또는 단독 접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요게 이제 저압 접지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쓴 TT 계통입니다. 자, 계량기 기준으로 2차 측 분전반을 접지를 합니다. 이게 개별 접지도.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접지 저항 기준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지만 이때
105옴 정도가 나오면 검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별 접지일 때 접지 저항 기준은 105옴이다. 특고압 계통에서는 전압을 계산해서 접지 설계를 해야 되고, 저압 계통에서는 이렇게 105옴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고압 기기는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이번에는 저압 기기까지 시험 성적서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변압기나 차단기 같은 경우 기존에도 시험 성적서를 다 준비를 했죠. 이제는 이제 저압 부분에 기기도 시험 성적서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고압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다. 전체 다 성적서를 준비를 하자. 저압기구, 보통 저압은 저희가 사용점검사 받을 때 별도의 성적서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저압 설비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성적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관 3장에서 말씀드렸죠. 현재까지 배관 일체형 ACF 케이블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 가능하다? 이 제조사에서 KS 또는 KC 인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산형 전원이라 하면, 분산형 전원은 보통 뭐 태양광, 풍력 설비, 그런 부분도 이런 조건일 때 인증 제품을 다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증 제품은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대부분의 모듈이 다 인증이 된 게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고려할 건 없지만 다 반드시 확인은 해야 되고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피레 시스템 중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피레 시스템은 외부 피레 시스템입니다. 즉 피레침을 설치한다, 낙내가 발생한다, 인하도선으로 대지를 방전한다. 이게 외부 피레 시스템 원래 있던 방식이죠. 이번에 KC가 주로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피레 시스템이 기존에는 건축법 20조에 기준이 돼 있어서 전기에서 설계 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전 검사 때 피레 시스템은 권장사항이지 이것 때문에 불합격되는 사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KC 150조에 피레 설비가 전기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피레 설비도 사용전 검사 대상이 됩니다. 단 일단 2022년도 현재 기준에서는 사용전 검사할 때 일단 피레 시스템을 보지는 않습니다. 워낙 변경된 게 많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사용전 검사에서 보는데, 일단 당분간 피레 시스템은 사용전 검사 대상 제외고요.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 부분이 사용전 검사 범위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부 피레 시스템. 좀 생뚱맞은 용어죠. 자, 내부 피레 시스템이 뭐냐? 피레침이 있습니다. 낙내가 발생합니다. 인하도선으로 방전이 되는 이때, 인하도선에 뇌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 자속에 영향을 받은 전기기기는, 근접해 있는 전기기기는 손상,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뇌전류가 인하도선에 흐를 때 안전한 이격 거리를 계산하자. 그래서 그 이격 거리만큼 크게 기기를 떨어뜨려서 설치하자. 그런데 만약에 안전 이격 거리가 1m가 나왔는데 1m 이내에 어떤 기기나 노출 도전성 부위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장 먼 지점에서 불꽃 방전이 발생할 수 있다. 불꽃 방전이 뭐죠? 불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피레 시스템이란 안전 이격 거리를 계산해서 그 안전 이격 거리보다 멀리 전기 기기나 노출 도전성 부위를 설치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기기와 인하도선을 본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 피레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시공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 이격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 4등급이죠. 4등급. 그 다음에 인하도선의 수가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지만 보통 짝수로 갑니다. 그럼 4개라고 가정을 하면 2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0.6. 4개, 6개, 8개는 0.4입니다. 그 다음 KM의 값은 매입이냐 노출이냐. 그럼 공기 중이라는 얘기는 노출이죠. 그렇게 되면 1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KI, KM, KC의 요 상기의 적색으로 된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고 거리 20m를 집어넣으면 0.7m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하도선에 뇌전류가 흐를 때 안전 이격거리는 0.7m다. 그래서 인하도선으로부터 0.7m 이내에 전기기기나 노출 도전선 무인을 설치하면 안 된다. 설치가 되면 불꽃방전, 즉 불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격을 하자. 불가피하게 이격하지 못하는 경우 가장 먼 지점으로부터 인하도선을 본딩해야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안전 이격거리고 내불의 보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용정 검사 대상 제외이지만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이 사용정 검사로 들어올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안전공사 또는 공사협회에서 별도로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인하도선의 수량은 예전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계략 2개 또는 4개, 작은 건물은 하나, 그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일반 건축물의 경우 4등급, 이때의 간격은 20m, 즉 건축물의 둘레를 다 더합니다. 그림처럼 40m의 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 160m의 둘레를 이 필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나누게 되면 8개가 나옵니다. 이때 8개보다 큰 인하도선 10개를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에 균일하게 인하도선을 설치해야 되는데 정문 같은 경우 있으면 이 정문 때문에 인하도선을 이렇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된 수치보다 높게 인하도선의 수량을 내리는 겁니다. 3개가 나오면 4개, 6개가 나오면 8개, 8개가 나오면 10개, 11개가 나오면 12개, 이렇게. 그래서 둘레가 200m 정도가 되게 되면 인하도선이 10개 이상이 설치가 됩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인하도선이 2개, 4개가 아니고 한 10개 정도가 비처럼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하도선을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 되냐? 그래야 뇌전류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보폭 전압에 의한 감전 보호 측면에서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도선은 2개, 4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둘레를 필의 등급으로 계산해서 인하도선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작년에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정 검사에 이 전기안전관리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전기안전관리법은 일단 의무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사용정 검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 중에 저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자, 안전관리법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1000kVA, 1000kV 이하의 간이 수배전 설비 같은 경우 기존에 사용정 검사 범위가 변압기차 측 ACB까지만 했죠. 즉 저압 설비는 사용정 검사 대상 제외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1000kVA 이하의 모든 설비는 정식 수배전 설비와 동일하게 사용정 검사가 대상이 된다. 즉 서류도 동일하고요. 사용정 검사도 LBS 단계부터 말단, 전등, 전열, 콘센트까지 모든 공사가 정식 수배전 설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간이 수배전 설비일 경우 전등, 전열 회로나 뭐 일반 전등, 간선 등은 사용정 검사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모든 공사가 전부 다 사용정 검사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 전력도 동일합니다. 임시 전력은 현장에서 대부분 이제 용접기 또는 컨테이너 하우스에 쓰는 임시 전력입니다. 임시 전력의 수배전 설비도 정식 수배전 설비가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해서 이 부분은 좀 민원이 많았죠. 그래서 임시 동력 같은 경우는 말단까지 전부 보는 게 아니고 각 분전반의 1차까지, 자, 메인 수전실에서 현장 사무소의 1차 크레인, 그다음 용접 판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로컬 분전반의 1차까지만 사용정 검사 대상이고 이 2차 설비는 사용정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 설비보다는 조금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 크레인 판넬의 1차 차단기와 이 간선의 케이블의 관계 1, 2, 3장에서 말씀드린 차단기보다 케이블이 반드시 전격 전류, 허용 전류가 커야 된다는 조건은 맞춰야 됩니다. 어디까지?
메인 차단기 1차 측 조건까지는 KC를 만족하고 그 2차 설비는 사용자 검사 대상 제외가 되었다. 그럼 기존 방식대로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등전이 본딩의 적용 대상물. 자, 등전이 본딩의 대상물은 제가 3장에서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모든 노출 도전성 부위를 다 해야 된다. 즉 문손잡이, 창틀, 창문, 휴지거리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금속재 배관 또는 철근, 철골 등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재 난방 배관, 금속재 배관 또는 H빔 등만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다 해야 되느냐? 고장 시간, 고장이 발생했을 때 차단기가 0.4초 이내에 동작을 하는 걸 보증하면 안 해도 되지만 보증하지 못할 경우 2.5m 이내에 들어가는 설비는 추가적으로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 등전이 본딩은 개별 접지라서 적용 안 한다. 안 됩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공통 통합 접지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딩 대상이 되면 접지 계통에 관계없이 즉 개별 접지를 하든지 공통 접지를 하든지 특고합 접지를 하든지 모두 다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SPD는 언제 달아야 되느냐? 통합 접지일 때만 달아주면 된다. 근데 제가 3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SPD 설치 위치는 일반적으로 메인 주차장 주 배전반 A12차 측에 설치가 되지만 실제 기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하, 즉 건축 정비 설비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서버 센터, 관제, 방제실 이제 그쪽에 전원 2차 측에 설치되고 플랜트 같은 경우는 PLC, DCS 룸 같은데 SPD를 설치하는 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저항률 측정이 의무화됐습니다. 공통접지, 통합접지에서는 대지저항률 측정이 의무화되는데 이게 표준값이라는 게 있느냐? 예를 들어 어떤 값을 가지고 대지저항 측정 안 하고 해도 되느냐? 결국은 안 된다. 즉 대지저항률은 설계 초기에 측정을 해서 그 설계 값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 대지저항률로 설계된 도서 기준으로 저희가 메시도체를 시공해야 되고 그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접지 저항을 측정해서 사용정 검사 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지 저항 측정은 시공 전 설계 당시에서 시공업체가 아닌 설계업체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공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업체에서 요청을 받아서 시공업체에서 대지저항률 측정해서 설계업체로 그 값을 토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지저항 측정이 의무화가 됐다. 또 하나 여기 접지 설계 도면이 공사계획 신고할 때 옛날처럼 간단한 구성도만 내면 안 되고요. 지금은 상세 도면을 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상세 도면을 안 내면 전부 다 불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 도체의 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 바로 드렸는데 개통의 도전부라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 아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속 배관, 그다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난방 배관 정도를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창틀이나 문틀 그런 거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창틀이나 문틀이 구조체라는 거는 건축물의 뭐 H빔, 철근, 철콘 그 부분과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개통의 도전부가 되니까 얘는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즉 창틀이나 문틀 등이 또는 건축물의 외함 샤시가 접지 구조체와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불가피하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H빔이나 철근과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또 하나 필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필에는 단독 접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1, 2, 3종만 묶어서 공통 접지로 설계나 시공이 되어 있는 경우 필에는 별도입니다. 그때 필의 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15옴입니다. 자, 저합은 개별 접지를 할 경우 100옴, TN 계통에서 공통 접지를 할 경우는 전압 조건을 만족하지만 이때 필해를 별도로 구분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15옴을 적용해야 이 조건은 사용정 검사에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기준은 제가 질문 중에 조금 난해하거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부분만 몇 가지 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번. 또 비슷한 얘기죠. 자, 옥내에, 자, CD, 콤바인 덕트가 CD죠.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가요 전선과는 아니죠. CD 전선과는 일반적으로 노출된 부위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요 전선간의 규정은 앞서 3장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해도 되지만 1종 가요 전선관까지는 지금 아마 통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D 간에 적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 자재에 대한 개념, 인증에 대한 부분, 불연성이냐 난연성이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저희가 알고 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나오네요. 이중 천정 시설 불가로 되어 있는데, 자, 사업 승인의 행위가 없다는 얘기는 크게 바뀐 게 없어서 공사계획 신고나 사용점 검사가 없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5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1층이 커피숍에서 식당으로 업종 변경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텍스 부분을 다 뜯어내고 새롭게 인테리어가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공사계획 신고나 별도 인허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중 천정 안에 CD관 쓰면 안 되냐, KC를 적용해야 되느냐, 이유여를 막론하고 인허가가 없더라도 모두 다 KC를 적용해라. 즉 이중 천정 같은 경우는 CD관이나 PVC를 사용할 수 없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허가와 무관하게 KC 적용을 해야 한다. 공사업체에서는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KC가 안전 측면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 반드시 알고 가야지만 나중에 재시공 또는 저희가 많은 재시공이나 리페어 작업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24번, 25번, 26번은요. 뭐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의 필요 설비는 기존 규정에 따라서 시설해라.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 자, 이중 천장을 공사할 수 있는 방법과 공사할 수 없는 방법 계속 나오죠. 자, 반대로 안 되는 부분. CD관, PVC. 되는 부분. 그것 빼고 다 되는 거죠. 케이블, 금속재, 가요 전선관 또는 트레이 또는 CV 케이블 같은 절연 전선은 안 되고요. CV 케이블은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홈페이지에 지금 공지사항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도관이 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느냐. 자,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권장하지 않음. 즉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사용하지 말자라는 결론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죠. 이슈가 되고 있는 창틀, 문틀 어떻게 해야 되냐.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지만 전이를 발생할 수 있는 개소, 즉 창틀이나 문틀, 샤시 등이 철근하고 철콘, HBM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작년 IC 기준보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자 반자속 이 부분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KC 주요 개정사항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 기준의 순서에 의해서 1장, 2장, 3장, 4장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KC가 변경된 가장 큰 본질은 안전입니다. 안전과 화재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거기에 본질은 기존의 이제 일본 규정을 전부 다 IC 기준의 국제화에 부합해서 만들고 추가적으로 화재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했다. 그래서 시공 측면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트레이, 파워 케이블의 트레이는 2층으로 쌓을 수 없다. 자, 차단기 용량이 커지면 케이블이 한없이 커진다. 그래서 저희는 차단기 용량에 대한 검증을 시공업체에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차단기가 커지면 케이블이 커지고 케이블이 커지면 트레이가 커지고 전선관이 커지고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공사비 부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
건축물의 내부 파이프, 내부 밀폐 시스템이라고 있어서 방화 구역을 관통하는 파이프나 트레이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막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또 하나 접지. 이제는 투투나인의 계통에서는 개별 접지를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N 계통의 공통 또는 통합 접지를 사용해서 저항의 개념이 아닌 안전 전압의 개념으로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저압 수용가의 경우는 TT 계통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좀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시공 오류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가이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지금 공사협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오늘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KC 교육이 전국 그 지방 사업소 또는 오송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수강하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KC 교육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KC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한번 신청하셔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 듣고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가이드가 여러분들이 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시공을 완벽하게 신뢰성 있는 시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두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